일본 소재 업체가 더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복을 걷어찬 겁니다. 머니투데이가 S그룹 반도체 엔지니어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안이 발표되자마자 삼성의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은 황급히 일본으로 가야 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사장단을 긴급 소집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장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자. 삼성은 내년 생산분부터 일본산을 모두 배제하라는 내부 지침을 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가전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삼성에 납품하는 협력사들도 일본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탈일본화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일본 기업이 와서 빌어도 이미 늦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의 부품 국산화율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독재 개발에 성공했고 적층 세라믹 콘덴서와 카메라 모듈 등은 삼성 전기를 통해 조달받습니다. 문제는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중에 필수적인 스마트폰 관련 부품 소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사용되는 특수 레진과 스마트폰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라디오 주파수 부품 등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 제품이 90% 이상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삼성전자 폴더블 폰인 갤럭시 폴드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성은 이번을 기회로 폴리이미드 국산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국산 소재를 확보해 고강도 신뢰성 테스트를 마치고 실제 공정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폴리이미드는 SKC 코롱 PI, 코오롱 인더스트리, SKC 등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KC는 최근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용 폴리이미드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소재를 외국에서 대체하고 국산화 공정에 나서자 최대 고객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인 일본 기업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벨기에 소재 업체 등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최대 10개월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부터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대체할 곳을 찾자 일본이 한 달 만에 이 포토레지스트를 허가한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삼성의 불화수소를 납품하는 모리타 화학 사장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월 2일 이후 경제산업성의 수출 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나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해 한국으로 수출하겠다. 지금은 견디고 있지만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 모리타 야스오 모리타 화학공업 사장은 한일 사이에 비슷한 문제가 계속되면 일본 대신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텔라 케미파도 싱가포르 해외 공장 생산분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오카 공업은 최첨단 극자외선용 레지스트를 한국 공장에서도 생산해 한국 기업에 납품할 것이라며 이번 수출 관리 엄격화에 따라 한국에서의 레지스트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삼성이 일본산을 배제하고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산 불화수소에 대한 신뢰도와 정합성 테스트를 끝내고 최근 디램 생산 라인에 투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에도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등이 이들 소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이 아직은 일본에 못 미쳐 완전 국산화까지 현실화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이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해당 소재 물량의 절반 이상을 국산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산 원료를 한국에서 가공해 납품하겠다는 대만 유럽 업체들의 제의에 삼성 측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종 소비자를 확인해 수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간접 수입 방식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다른 국가들이라도 일본산 원료를 쓰면 받지 않겠다는 단호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은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대비해 중국 내 공장을 베트남이나 인도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중국 내 한국 공장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 내 휴대전화 공장을 베트남, 인도로 옮기는 한편 일본 제재에 방패가 되어줄 미국의 가전 공장을 확장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확고한 의지와 치밀한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 때부터 함께 중국을 견제했던 놀라운 사연도 있는데요. 한국의 키트와 방역물품들에 이미 세계 120개국 이상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데다가 그 대단한 나라 미국도 대통령에 이어 주정부들까지 가세해서 한국 키트 얻기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우리의 위상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겠지만, 야생의 세계인 국제무대에서 외교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나라들은 한국의 지원을 얻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외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것은 진단키트뿐만이 아닙니다. 방역대책 같은 소프트웨어는 물론 전문가 파견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지난 3월 중순 중앙아시아 지역의 우즈벡 대통령 또한 키트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역 경험과 시스템을 온전히 도입하고 싶다며 전문가 파견까지 한국에 긴급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3,300만 인구의 우즈벡은 이미 나름의 자체 시스템과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기에 이렇게 모든 것을 한국의 방역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결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우즈벡은 지난 3월 이미 하루 150명이 넘는 판정자들이 발생해 자칫하면 대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식 모델 도입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과감히 결정하고 한국에게 지원을 적극 요청하여 도입한 우즈벡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지도층의 과감한 결단력 또한 칭찬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즈벡의 요청을 받은 후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달 29일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즈벡 정부는 즉시 임시 최고 결정기구를 신설하고 곧바로 최 교수를 특별 정책자문으로 임명해버립니다. 우즈벡 정부가 확진자 동선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령과 격리수칙 등이 만들어지고 한국과 흡사한 핵심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교수는 이틀에 한 번꼴로 회견, 뉴스 등에 출연해 우즈벡의 방역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우즈벡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 교수의 일정은 2주였지만 우즈벡 정부의 요청으로 2주간 추가로 현지에 머물며 도움을 줬습니다. 최 교수가 처음 갔을 때는 하루 확진자가 170명이나 되었지만 최근에는 50명까지 줄인 결과 한국 방식의 우수성과 최 교수를 우즈벡도 인정했기 때문에 자국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최 교수를 좀 더 붙들어 놓고 싶었던 것이죠. 최 교수의 현지 일정을 연장하면서 우즈벡 정부는 귀국 지원을 약속했는데 모든 공항 폐쇄 및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한 상태였지만 최 교수만을 위한 한국행 특별기를 띄우기로 결정했고 26일에 최 교수는 한국에 돌아올 수 없었던 우리 교민들과 함께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기에는 한국을 경유해 본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외국인 30여 명도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기가 우즈벡으로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제공하는 진단키트 2만 회분을 싣고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손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우즈벡인들이 한 번 더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즈벡 총리는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이번에 알았다며 한국 대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경험과 시스템을 온전히 도입하고 싶다며 전문가를 추가 파견해줄 예정이라는 한국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지원 요청 나라들이 있고 또 정부가 우선 지원국으로 발표한 미국,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도 아니었던 우즈벡은 어떻게 한국으로부터 최초의 국가자문관까지 파견받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게도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는 선견지명이라도 있었는지 지난해 4월 문 대통령의 우즈벡 방문 시 현지에 한 우즈벡 보건의료 협력센터를 열었고, 또한 양국 정상의 협력 논의 끝에 작년 11월에는 우즈벡 부하라 지역에 힘찬 병원이 개원했습니다. 우즈벡 정부가 무상으로 용지를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내과 등의 진료과와 백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입니다. 한편 가천대 의대는 우즈벡의 아크파 메드라인 병원 의대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40여 개 의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수출한 첫 사례라니 한국 의료계에도 특별한 일이었는데요. 가천대 의대는 앞으로 6년간 교육 프로그램을 전수하고 200만 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의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전폭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 의사와 간호사 면허만 있으면 별다른 절차 없이 현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국내 의료인 면허를 외국 정부가 인정한 사상 첫 사례입니다.
거기에 한국형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고위 공무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한국의 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우즈벡 부총리 자문관 겸 보건부 차관으로 임명돼 근무하고 있을 정도이니 우즈벡 대통령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도입한다는 말 그대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련 시절부터 타슈켄트 국립의대가 유명했을 정도로 우즈벡은 러시아권에서는 의료 수준이 높은 곳임에도 한국 의료기술을 접하면서 임상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수요가 커졌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고 발전하려는 마인드가 훌륭한 자세를 가진 나라네요. 이렇게 한국 의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시스템도 조만간 수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약간은 낯설기도 한 나라인 우즈벡과 이렇게 좋은 의료 협력을 하게 된 그 배경은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나라에 가면 김태희가 밭을 갈고 한예슬이 감자를 캔다 뭐 이런 농담에 우크라이나와 우즈벡이 번갈아 언급되기도 하는 것처럼 우즈벡은 미녀의 나라이다 라는 정도의 이미지와 우리에게는 94년 아시안게임 때 28개의 슈팅을 때리며 방코트 경기를 하다가 평안의 골키퍼 알까기로 패했던 경기로 많은 기억에 남았던 우즈벡은 아시아 챔스의 분녀드커르라는 팀이 가끔 본선에 올라와서 존재감을 보이는 등 아시아에서는 축구도 조금 하는 나라 정도의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요. 이 나라의 정체는 사실 중앙아시아 최고의 친선국가이자 한국바라기였습니다. 머나먼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는 우즈벡은 의외로 한국과 역사적 인연도 있는데요. 우즈벡의 수도 타슈켄트에 이은 제2의 도시인 사마르칸트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중 하나이기도 한 사마르칸트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중심 도시로 콘스탄티노플과 함께 실크로드의 가장 중요한 중간 기착지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무역 도시였고 몽골 제국 때 역시 중요 수도가 되었고 차가타이 칸국 다음에 티무르 제국 때도 역시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아 황금기를 누렸으나 대항해 시대가 열리며 비단길의 가치가 떨어지고 유목민들의 침략과 내전으로 18세기쯤에는 과거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황폐화되었고 이후 소련의 지배를 받는 등 오늘날의 그 삭막한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앙아시아의 먼 나라에서 우리는 고구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중앙아시아가 얼마나 먼 거리인데 무슨 소리냐, 국뽕 아니 환뽕이냐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 사마르칸트의 소그디아나 궁궐에 그려진 벽화에는 인근의 차가니안이라는 나라, 돌궐, 당 등에서 온 사신들과 접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조우관과 환두대도를 찬 남자 2명이 보이는데 이들을 고구려의 사신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벽화는 아주 흐리지만 이것을 복원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구려 하면 연상되는 대표적인 특징인 머리에 세깃털 장식의 조우관, 자루머리가 고리 모양인 환두대도의 모습이 선명히 보입니다. 이 그림은 한국사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이 무렵은 당나라의 대고구려 압박이 심해지던 차에 연개소문이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 사신들을 사마르칸트에 밀사로 보낸 것이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에서도 연개소문이 오종루라는 사람을 돌궐의 여러 나라에 보내 당나라의 배후를 치게끔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럴듯한 스토리입니다. 한국과 우즈벡이 1500여 년 전 만났던 저 시기는 양국의 오랜 역사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럽게 기억했던 시점인데요. 의료협력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인 오늘날 양국이 새로운 번영을 위해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묘한 역사의 인연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즈벡은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스탈린 정권에 의해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인데 지금은 모두 동화되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한민족의 종특은 어디 가질 않아서 소련 시절 협정농장 운영 시부터 근면 성실함이 돋보여서 지금도 우즈벡 현지에서는 고려인들의 위상도 높고 수교 후 한국으로 일하러 다녀온 우즈벡인들도 많아서 우즈벡의 전반적인 한국에 대한 인식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때문인지 우즈벡은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많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덩치나 러시아와의 관계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인접국들이나 미국, 일본을 모두 제치고 한국에서 많은 수입을 해주고 있는데 우즈벡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단지